어렸을 때는 뭔가에 결핍되어 있는 것처럼 멍하니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자라면서 엄마 아빠가 누구일까 궁금해하기는 했어요. 완벽한 제 편은 없다는 생각에 항상 자신감도 부족해 자존감도 없어. 그래서 위축되어 살았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를 아껴줄 줄 모르니 당연히 공부도 많이 못했고 사랑받는 법, 사랑 주는 법 하나도 모르고 지냈어요. 그러다 고아원을 퇴소할 때 깨달았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돈도 없고요. 퇴소할 때 주는 자리금이 전부인데 그거를 온전히 방구하는 데 쓰면 생활비가 없기 때문에 숙식을 제공해주는 찜질방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러다가 찜질방 안에 있는 네일아트 사장님과 친해져서 네일아트의 세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네일 아트는 단순히 손톱을 예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을 하는 거야. 하나의 작품으로 표현해 주는 게 맞아. 저 이 일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재밌어 보여요. 저 해보고 싶은데 네일 아트사가 되려면 뭐부터 해요? 일단 자격증부터 공부해 보는 게 어때? 무슨 일이든 밑바탕이 있어야 하거든. 그래야 고용주 입장에서도 안심이 되고 객관적으로 나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게 무슨 일이든 중요한 것 같아. 그때 네일아트 사장님의 말씀이 머리에 꽂혔어요. 저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화된 능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크게 공감했고요. 그래서 네일아트 사장님의 조언에 따라 찜질방 야간 알바를 하면서 네일아트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러다 네일아트 사장님께서 낮에 종종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줬었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 네일아트 아르바이트를 했고요. 돈을 어느 정도 모아놓고 나서는 집을 따로 얻어 찜질방에서 나갔고요. 그 뒤로는 네일아트 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가게까지 차리게 되었는데요. 고객들의 원성으로 사업을 확장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원장님, 네일아트만 하세요? 저는 주기적으로 이 속눈썹 연장도 하는데 네일 받으러 오면서 같이 속눈썹 연장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속눈썹은 생각 안 해봤는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근처에는 이 속눈썹 연장하는 곳이 많이 없나 봐요. 네, 없어요. 피부 관리하는 곳도 많이 없고요. 마사지도 받고 싶은데 그런 곳이 없거든요. 원장님이 좀 해주면 안 돼요? 멀리 나가기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속눈썹 연장도 하고 피부 관리도 하고 마사지도 하면서 순차적으로 사업을 확장시켜 가게 되었어요. 결국 종합적으로 바디케어하는 관리실이 되어버렸고요. 이렇게 성공하기까지에는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그때가 제 나이 28살이었어요. 그렇게 사업을 확장시켜가니 돈도 많이 들었지만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어요. 버는 단위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금세 한남동에 집도 사고 가게도 더 좋은 건물로 이전을 할 수 있었죠. 천하의 고아가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겠어요? 제 노력이 반이겠지만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제가 많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창 일에 미쳐서 열심히 살고 있었더랬죠. 그때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저희 샵 세무 관리를 해주는 세무사가 있는데요. 은근히 저한테 관심을 보였어요. 일이 많이 바쁘셔서 친구 만날 시간도 없으실 것 같아요. 요즘은 거의 식사의 틈도 없어 보이는데 제가 저녁 사드릴까요? 저녁이요? 밥은 제가 사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더 많이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아니요, 저는 제가 더 고마운 게 많은데요. 이번 주 금요일 저녁 어떠세요? 예약해 놓을게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은근히 사람이 괜찮더라고요. 저와 말이 잘 통했고 진중해서 깊은 대화를 나누었던 것 같아요. 제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눈을 마주치며 말을 하니까 저도 더 신이 나서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절 편하게 했는지 저는 제 속에 있는 말까지 다 꺼내어 방대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 사람을 사적으로 만난 첫날 말입니다. 다음에 또 보자는 말까지 하게 되었지요. 만나면 만날수록 제가 이 사람이 편한지 별말을 다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고요. 다섯 번째 만났을 때 그 남자가 그러더라고요. 진지하게 만나보자고요. 그래서 사귀게 되었고 진지하게 사귀자고 할 때부터 결혼 준비에 돌입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 사람 부모님도 만났는데 엄청 차갑더라고요. 내가 너 마음에 쏙 들진 않아.
그런데 결혼 허락하는 이유는 그저 우리의 귀찮게 안 할 것 같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네 주제 파악하면서 살아. 우리는 챙길 거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 아들한테만 잘하면 된다. 알아들었니? 네, 어머님. 제가 제 남편 잘 보필하며 살겠습니다. 결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자존감도 없고요. 자존심도 없어요. 결혼이라는 것이 뭔지는 모르고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랑 둘이 산다는 것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비 남편이 사짜 직업이잖아요. 이 정도의 불합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을 좋아했으니까 손해보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죠. 원래 시부모는 특성상 자기 자식 위주라고들 하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기분 나쁜 것은 넘어갈 수 있었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시어머니는 저의 정체를 알게 되셨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돈을 잘 번다는 것을 알게 되셨죠. 나 네가 이렇게 잘 버는 줄 몰랐다. 며느리 덕 좀 보고 싶은데 받고 싶은 예단 다 말해도 되니? 저는 예단이 평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것들이라고 해서 다 최고급으로만 생각했어요. 어머님이 더 원하신다면 기꺼이 해드리려는 의향이 100% 있었습니다. 네, 물론이죠, 어머님. 말씀만 하세요. 제가 최대한 어머님이 갖고 싶은 거 다 준비해 올게요. 어머님이 엄청 고생하시고 아들 세무사로 키웠는데 얼마나 눈이 높으시겠어요. 그래서 잔뜩 긴장이 되었었는데요. 그런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혹시라도 좀 부담이 되면 나랑 의논하고 이불은 D 사거, 가방은 L 사거, 반상기 말고 그릇 세트로 P 사거 사와라. 은수저는 기본인 거 알지? 아, 그 정도로만 준비하면 될까요? 마음 안 바뀌실 거죠? 네, 그렇게 준비해 올게요. 그래, 빠짐없이 준비 잘해오고 정품으로 사야 한다. 알았지? 내가 모조품은 싫어해서. 아, 물론이죠. 제가 꼭 백화점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가지고 올게요.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사실 저는 솔직히 더 하이 레벨을 생각했거든요. 가방도 얼마나 비싼 게 많아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것만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한테는 그게 최상위인 것 같아요. 딱 눈높이가 그 정도인데 제가 못하러 돈 더 써가며 이게 더 하이 브랜드이다. 이게 더 비싼 거다 하면서 어머님을 설득시켜요. 제가 뭐하러 돈 더 써가며 모르는 브랜드 사서 이해시켜. 그냥 어머님이 만족스러운 브랜드 사서 어머님 갖다 드리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딱 어머님이 짚어준 대로 그 브랜드들의 최고급으로 사서 어머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아주 만족해 하더라고요. 이 비싼 걸 단번에 준비했네? 너 돈 많이 써서 어떡하니? 그런데 하나 더 요구할게. 난 밍크도 입고 싶어. 냉장고도 바꿔야 하는데 이것까지 바꿔주라. 사실 그 정도 해드릴 자금이 충분히 됐습니다. 어려운 일 아니고요. 원래 해드리려는 것들이 가격대가 있었는데 어머님이 더 저렴한 것들을 원하셔서 돈이 세이브 됐잖아요. 하지만 제가 근소리 없이 해내니까 점점 요구하는 것 같길래 저도 살짝 거부를 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예단비 드리는 걸로 충당하시는 게 어떠세요? 제가 시간이 좀 많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바빠봤자 우리 아들보다 더 바쁘겠니? 그래, 알았다. 하긴 냉장고까지는 좀 너무 무리지? 알았다. 전 속으로 엄청 비웃었어요. 며느리 앞이라고 잘난 척은 하고 싶지만 속은 엄청 여리신 분이라는 걸 그때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평생 검소하고 알뜰하게 사신 분이라 사치를 해본 적이 없어서 저한테 바란 것들이 어머님 딴에는 최고급이라 생각하실 테니 제가 무리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도 심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말투는 아주 매운맛인데 잘 들어보면 내용은 순한 맛이에요. 심성은 착하신 시어머니인 거죠. 그래서 아들도 그렇게 잘 키운 거겠지 하며 제가 한시름 놓았습니다. 아무튼 별 무리 없이 결혼을 했고요. 신혼집은 제가 살고 있던 집에서 새 가구들을 들여 꾸몄어요. 신혼의 단꿈에 빠져 아주 잘 살고 있었어요.
저는 사실 결혼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먼저 나서서 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친구분들과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가지세요. 어머님, 친구분들 모임할 때 그냥 저희 샵으로 오세요. 마사지도 받고 피부 관리도 받고 개운한 느낌으로 저희 샵 앞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식사하시는 코스로 만남을 정하시면 어때요? 제가 모실게요. 어머, 정말? 그걸 다 공짜로 해주겠다는 말이야? 아휴, 너무 좋지. 안 그래도 친구들이 며느리가 코빼기도 안 보인다고 뭐라 하는데, 아이, 그거 너무 좋다. 내가 날짜와 시간은 정해서 알려줄게. 어머님 친구분들까지 극진히 모시니 어머님 어깨가 아주 으쓱해 하더라고요. 아버님도 골프 연습장 결제해드리고 차도 바꿔드렸어요. 골프 용품까지 다 바꿔주니까 어디 가든 며느리 잘 들였다고 칭찬받는다면서 엄청 좋아했어요. 그렇게 시부모님께도 잘하고 남편과 알콩달콩 생활을 했고요. 한 1년 정도 지나자 저에게 특별한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기가 생긴 거예요. 제 임신 소식에 남편도 울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엄청 좋아하시며 그날 저를 위한 파티를 열어주셨어요. 축복 속에 아이를 품게 되었지요. 임신을 하고 나니 몸의 변화뿐만 아니라 제정신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상하게 철학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어디에서 왔고 누구의 딸이며 나는 왜 버려졌는지 궁금해졌어요. 임신을 하니까 호르몬의 변화가 생긴 건지 요즘 기분이 좀 이상해. 난 우리 아이가 정말 축복이고 이미 너무 소중한데 나는 왜 버려졌을지 궁금해졌어. 분명히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거야. 계속 안 좋은 생각만 하지 말고 한번 부모님을 찾아보는 게 어때? 요즘에는 찾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럴까? 애 낳기 전에 나도 우리 부모님 찾아볼까? 나도 찾아봐야지 마음이 놓일 것 같아. 한번 찾아보고 싶어. 저를 버린 부모님을 찾기 위해 일단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헤어진 가족 찾기 등록을 해놓고 유전자 등록도 해놓았어요. 금방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요. 의외로 소식이 없더라고요. 다른 일에 손 놓고 기다리는 것만 할 수 없어서 일도 하고 출산 준비도 했어요. 조리원도 등록하고 아기용품도 다 사놓았는데 시어머니가 좀 기분 나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뭐하러 조리원에 등록하니? 애는 젖먹이면 그냥 차. 기저귀 갈아주고 씻기고 젖만 물리면 되는데 그걸 비싼 돈 주면서 왜 조리를 하러 가? 요즘에는 세상이 좋아져서 빨래도 세탁기가 해주고 기저귀도 일회용 기저귀 쓸 거 아니야. 내가 해줄 테니까 집에서 조리해라. 어머님, 조리원이 꼭 애만 봐주는 것은 아니에요. 제 몸 회복도 돕고요. 저 신세가 다를 줄도 모르는데 조리원에서 아이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줘요. 그래서 다들 조리원 가는 거예요. 그럼 조리원 한 달 하지 말고 2주만 해. 2주는 내가 해줄 테니깐. 아니요, 어머님. 저는 조리원에서 한 달 조리하고 싶어요. 혹시 제가 집에 와서 조리를 했으면 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돈 아까워서 그러지. 나 때는 말이야. 조리원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서 그냥 혼자 다 했어. 충분히 할 수 있다. 돈 아깝게 거길 왜 가니? 그리고 너도 없는데 우리 아들 혼자 집에 있으라는 거니? 그때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어머님은 며느리가 출산을 하는데도 혼자 있을 아들이 더 걱정되는 거죠.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럼 조리원 2주만 있고 2주는 도우미 부르겠다니까 뭘 또 도우미를 부르냐며 시어머니가 해준다는 거예요. 저는 어머님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돈 때문인가 하고 어머님께 1,000만 원 드리며 출산 전에 어머님 친구들이나 어머님과 여행이라도 다녀오라며 드렸어요. 그러자 조리원 얘기 쏙 들어가더라고요.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조리원에 나와 집으로 오니 도우미를 못 믿겠다며 계속 저희 집에 출퇴근을 하시는데요. 저는 괜찮은데 도우미한테 나쁘게 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애한테도 얼마나 옛날 방식을 고집하던지요. 그게 더 스트레스였어요.
어머님, 매일 오시기 힘드신데 매일 오지 마시고요. 지금은 도우미가 있으니까 나중에 저 혼자 아기 볼 때 도와주세요. 그럴래? 아니 나는 너 도와주려고 왔지. 원래 모르는 사람들일 때 더 감시를 잘해야 하는 거야. 네, 제가 잘 보고 있어요. 어머님 매일 오시기 힘드신데 주말에 도우미 안 올 때나 오시고요. 어머님 쉬세요. 어머님도 병나면 큰일 나요. 너 은근히 난 못 오게 한다. 그래 알았어. 내가 가줄게. 참네. 지 생각해서 와줬더니 시어머니를 내줬니? 참네. 그래 너 알아서 잘 살아라. 그렇게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요. 집에 가서 뭐라고 말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버님이 전화 와서 저한테 노발대발하셨죠. 세아가 어떻게 네 시어머니를 이렇게 돌려보내냐? 너 너무 위아래가 없는 거 아니냐? 아버님, 그게 아니라요. 어머님이 매일 집에 오시는 것도 힘드실 것 같고요. 도우미분한테 기분 나쁘게 말하는 거 보는 것도 제가 힘들더라고요. 네 시어머니가 거길 왜 매일같이 가겠니? 너 도와주고 애기 보고 싶어서 가는 건데 그걸 이해 못 해주니? 너 너무 서운하다. 시아버님은 제가 잘못한 것만 줄줄이 말씀하셨고요. 전 졸지에 시부모님 마음 헤아리지 못한 며느리가 되었어요. 아예 저도 서럽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뒤로는 자주 안 오셨는데 며칠 뒤 아침 대바람부터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예, 우리 애가 왜 모모드 와이셔츠를 입고 가니? 내가 우리 아들이랑 영상통화하다가 기겁할 뻔했어. 그 도우미는 빨래 안 하니? 너도 어떻게 남편을 그렇게 보낼 수가 있어? 그거 아침에 밥 먹다가 흘린 거라서 그냥 간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레그만 한다고 해서 개의치 않더라고요. 그리고요, 어머님, 제가 지금 몸조리 하는데 남편이 애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잘 챙기는 거 아니겠어요? 뭐라고? 너 이제 애 낳았다고 안심하는 것 같은데 나 우리 아들 재벌집에서 달라고 했는데도 안 보낸 사람이야. 네가 그런 우리 아들을 무시하고 살면 내가 그 꼴을 볼 것 같니? 시어머니도 그렇고 시아버님도 그렇고 두 분이 다 저한테 불만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있나요? 저도 출산 후에 산후 우울증 때문에 우울해 죽겠는데 저도 참지 않고 덤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반품할까요? 와이프가 애 낳고 몸조리 하는데 와이셔츠에 몸 묻었다고 갈아입혀줘야 되는 남편이라면 저도 필요 없습니다. 다시 도로 가져가시던지요. 저도 확 찔렀죠. 어머님이 그때서야 깨갱하더라고요. 남편한테 말하니까 자기도 부모님 단속시킨다고 했고요. 그때 더 가족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더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식적인 방법으로는 연락이 없었고요. 사설 탐정한테 의뢰를 했고 그 사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가족을 찾아주었어요. 제가 어머님을 찾았고요. 주변인들한테 들어보니 딸은 원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뒤로 아들을 하나 더 낳았더라고요. 딸 얘기를 하니까 많이 놀라셨어요. 혼자 사는 것 같아서 제가 정중히 만남을 제안해봤는데 흔쾌히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정말요? 저를 만나보겠다고 해요? 네, 너무 좋죠. 만나볼래요. 연락처 좀 주세요. 드디어 엄마를 찾았고요. 저를 흔쾌히 만나고 싶다는 말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따로 연락을 드렸고 약속을 잡았고요. 차려입고 나갔습니다. 약속된 장소로 갔더니 딱 보자마자 누구인지 알아보겠더라고요. 엄마라는 사람은 저랑 똑같이 생겼었어요. 바로 제 엄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바탕 오열의 시간이 있었고요. 엄마는 예전에 찍은 제 사진을 가져왔었어요. 내가 소중하게 지켜온 사진이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널 그렇게 버리게 하는 게 아닌데. 많이 서운했지. 많이 힘들었지. 아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저는 잘 지냈어요. 그런 건 이제 아무렇지 않아요. 전 엄마가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니까 괜찮아요. 옛날에 찍은 내 어린 시절 사진을 가져왔었어요. 저를 보고 오열하고 반가워하고 미안해하고 아껴주는 모습에 절 버린 이유 같은 건 한순간에 용서가 됐어요. 그냥 저는 저에게 엄마가 있다는 게 마냥 좋았던 것 같아요. 근황을 물어보니까 어렵게 살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들은 같이 안 살아요? 혼자 사세요? 아휴, 아들은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고 연락도 거의 안 해. 거기서 생활한 지 오래됐거든. 오래된 제 사진들을 봤어요. 사진 속에는 제가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이불이 있었는데요. 그걸 아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유전자 검사할 생각 없이 엄마라고 확신했어요. 닮은 얼굴 사진 속에나 그리고 제 애착 이불까지 모든 게 완벽하잖아요. 이보다 더 완벽한 증거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저에게도 친정엄마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생기니까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반찬도 많이 해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를 해주는 것, 그리고 무조건 제 편을 들어주는 것이 제일 좋았어요. 제가 그동안에 시댁이 저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을 엄마한테 다 쏟아냈고요. 엄마는 그걸 다 듣고 저보다 더 기분 나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엄마랑 한순간에 엄청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제 애를 보여드리기 위해 저희 집에도 초대했더니 저보고 쉬라고 하면서 애도 봐주고 내 밥도 차려주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게 부모이고 자식이구나 하고 느꼈어요. 엄마 이제 가볼게. 아기 씻기고 밥 먹였더니 잔다. 푹 잘 것 같아. 정수도 다 해놨으니까 너도 푹 쉬어. 뭐 먹고 싶으면 냉장고에 반찬 꺼내다가 먹고 따뜻하게 데워서 먹어. 이렇게 늦은 시간에 가면 언제 집에 가? 자고 가. 어차피 내일 또 올 거잖아. 그래도 집에 갔다 와야지. 김서방 불편해. 그래도 내가 있고 없는 게 차이가 날 거야. 그럼 택시 타고 가. 내가 택시 불러줄게. 밤길 위험하고 너무 멀어. 아이고 아니야. 택시비 많이 나와. 엄마는 괜찮으니까 네 건강 신경이나 써. 엄마의 집이랑 제 집은 좀 많이 멀었어요. 저희 집이 또 대중교통 이용해서 오기도 힘든 곳이잖아요. 매번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오는 게 마음에 걸렸는데요. 제가 그래서 택시비 하라고 200만 원을 줬어요. 그리고 매번 올 때마다 반찬을 하도 많이 해오셔서 100만 원도 드렸고요. 옷을 보니까 매번 같은 옷을 돌려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옷도 사 입으라고 100만 원도 드렸죠. 엄마가 한사코 안 받겠다고 해서 제가 강제로 카카오톡 송금하기로 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시댁에 전하니까 시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얘, 사람 함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친정엄마라도 천천히 알아가. 그러다가 큰일 겪은 사람 몇 있었어? 저는 그 말이 좀 안 좋게 들렸어요. 어떻게 엄마를 그렇게 말하나요? 무슨 우리 엄마가 나쁜 짓을 하는 사람 같잖아요. 어머님, 정말 해도 너무하시네요.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죠. 가족은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으세요? 널 버린 매정한 엄마란다. 그런 일 아무나 쉽게 저지를 줄 알았니? 10달 내 뱃속에 품었으면 쉽게 못 버려. 너도 이제 부모가 됐으니 알지 않니? 어떻게 한순간에 자식을 버릴 수가 있어. 재회를 하는 건 좋은데 잘 알아보라는 의미지 뭘 그리 고깝게 듣니? 그때는 제가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엄마한테 애정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 성격이 베베 꼬였던 건지 서운하게 들렸고요. 마치 친정엄마와 친하게 지내지 않았으면 하는 말처럼 들려서 그냥 나왔었습니다. 그 뒤로 더 엄마한테 많이 의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엄마네 집에 애를 데리고 왔는데 벌레도 엄청 많이 나오고 곰팡이도 많고 심지어 누수까지 있었어요. 그런데도 집주인은 고쳐줄 수가 없다고 했다고 해요. 저는 엄마가 집도 멀고 너무 환경이 열악해서 아예 저희 집 근처에서 살았으면 싶어서 저희 동네 오피스텔로 집을 옮겨줬어요. 엄마, 앞으로 일도 하지 말고 내 곁에 있어주면 안 돼? 그동안 같이 못 있었던 날들 나한테 애써주면 안 돼? 나도 마음은 그러고 싶지. 그래도 내가 어떻게 네 도움을 받니? 나는 너한테 미안해서 그렇게 못해. 나는 너한테 해주고만 싶은데 받는 게 너무 많아서 엄마는 너무 부담스러워. 저는 그 당시 엄마가 너무 좋았고요. 제가 돈도 잘 벌고 성공을 했기 때문에 엄마를 보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일도 하지 말라 하고 매달 용돈까지 주면서 엄마를 제 옆에 꽁꽁 묶어 놓았죠. 지금 생각해보니 다 집착인 것 같아요. 징징거린 거고 분리불안이 있는 것처럼 엄마를 제 옆에 꽁꽁 묶어 놓았죠. 거의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엄마와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알게 된 시어머니는 또 저에게 노발대발했습니다. 너 미친 거 아니니? 내가 말했지. 네 엄마 조심하라고. 그런데 재산을 퍼줘? 그 큰 돈을 다 퍼줬니? 네가 아주 사기꾼에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통장 내놔. 카드 내놔. 이리 내. 네 스스로 막지를 못하면 내가 막아줄 테니까. 시어머니는 제 가방을 막 뒤지더니 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다 빼앗았고요. 저희 집 서랍을 모조리 뒤져서 저의 통장까지 가져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제 핸드폰까지 가져갔었어요. 이유는 제가 엄마랑 연락하지 말라는 거였죠. 그때 몸싸움까지 있었는데요. 시어머니가 워낙 세서 꿈쩍도 안 하셨어요. 제가 입덧이 심해서 임신 기간에 10kg가 빠졌고 애 낳고 힘들어서 더 빠졌거든요. 저는 절대 시어머니를 못 이길 체력이었어요. 제 것을 다 가져간 시어머니를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해도 전화가 있어야지요. 때마침 남편이 와서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남편도 많이 황당해 하더라고요. 자기가 시댁 가서 다시 가져오겠다고 해서 가져왔는데 제가 전화를 건네봤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 봐서 그냥 돌려주지만 네 어미한테 10,000원 한 장 썼다간 이혼이야? 그래도 돼요? 그럼 반품할게요. 데리고 가세요. 제가 저번에도 말했죠. 저 이런 식의 남편은 필요 없다고요. 어머님이 필요하다면 가져가세요. 전 혼자 사는 게 더 편하니까요. 너 진짜 말귀 너무 못 알아듣는다. 내가 괜히 그러겠니? 너도 나를 뭘로 보는 거니? 내가 더 서운하다. 이런 얘기를 남편한테 하니까 남편도 좀 미안해 하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아무튼 마음 상했으면 자기가 대신 사과한다고 자기가 더 잘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기 봐서 저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가 모든 것을 오픈하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괜히 그러겠니? 내가 괜히 둘 사이 질투해서 이러는 거겠어? 내가 네 친정엄마를 우연히 만났었다. 너 없을 때 너네 집에 왔는데 네 친정엄마가 네 집에 있더라고. 그때 인사를 나눴고 그러고 나서 며칠 후 동네 영진 엄마랑 마트에 갔다가 멀리서 네 엄마를 봤어. 근데 영진 엄마가 아는 사람 같다는 거야. 들어보니깐 엄청 질이 안 좋더라고. 아니 무슨 술집에서 일을 했다나 어쨌다나 남편이 여러 명이라는 소문도 있던데 너도 다 아는 거니? 네? 저희 엄마가요? 저는 처음 듣는 소리이긴 해요. 아니, 저희 엄마가 확실해요? 저희 엄마가 맞대요? 시어머니의 지인에 의하면 저희 엄마는 소문이 무성했던 여자라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아니라고 저희 엄마 가난해서 저를 버렸었다고 했죠. 내가 너 이렇게 나올 줄 알고 내가 너처럼 사설 탐정한테 의뢰를 했었다. 네 어머니 뒷조사를 좀 하라고. 그런데 뭐가 나왔는 줄 아니?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 매우 두려웠어요. 혹시나 하는 생각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탐정이 가져온 진실은 아주 아팠습니다. 소문이 다 맞았던 거예요. 엄마는 술집에서 일하다가 저를 가지게 되었고요. 부자 남자를 꼬셔서 결혼하고 싶은데 저 때문에 못할 것 같자 저를 버린 거라 합니다.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프더라고요. 가슴이 찢어지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세상에 저는요, 남 얘기 듣는 줄 알았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우리 엄마 이야기 맞냐고요. 제 엄마 이야기가 맞냐고요. 하지만 저는 엄마를 쉽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저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가 나한테 잘해주니깐 그냥 저한테는 좋은 엄마니까 그것도 그냥 받아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엄마가 저한테 시답지 않은 사소한 잔소리를 했었는데요. 제가 소리를 꽥 지르며 말했어요. 엄마,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내가 봉이야? 한몫 뜯으려고 나 만난 거냐고? 엄마한테는 나는 뭐야? 엄마 설마 사기꾼이야?
제가 거침없이 쏟아내자 엄마는 제 뺨을 쳤습니다. 내가 너를 한평생 안 가르쳐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너도 짧지만 날 겪어봐서 알잖니. 내가 그럴 사람인 것 같아? 됐다. 네가 나한테 뭔가에 단단히 감정이 상한 것 같은데 그냥 인연 다시 끊자. 안 만나는 게 좋았을 뻔했다. 엄마는 매정했어요. 울고 있는 저를 뒤에 두고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린 것을 두고 떠났었나. 그래서 그 어린 것을 버릴 수 있었나 하는 생각에 저도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단단히 엄마라는 게 갖고 싶었나 봐요. 그렇게 저를 뒤로하고 돌아갔는데 며칠 동안 고민해봐도 저는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이라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를 다시 찾았어요. 엄마, 내가 죄송해요. 내가 엄마를 오해했던 것 같아. 엄마, 보통 딸들은 엄마랑 많이 싸운대. 우리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풀면 안 될까? 우리가 어떻게 다시 만났는데 이렇게 헤어져? 엄마, 나는 엄마가 필요해. 나도 미안해. 나도 한순간에 욱해서 너한테 못할 말을 한 것 같다. 미안해. 우리 서로 이해하고 같이 풀자. 미안해, 우리 딸. 아니야, 엄마. 내가 더 미안하지. 우리 화해한 기념으로 밖에서 밥 먹을까? 맛있는 곳으로 가서 근사한 식사하자. 아니, 그건 나중에. 나중에 만나서 하자. 내가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안 돼. 그럼 내일은 어때? 내일이 더 좋겠네? 예약도 할 수 있으니까. 내일 저녁 괜찮지? 내일? 내일 저녁도 좀 그런데. 그냥 다음에 보자. 내가 시간 될 때 연락을 할게. 제가 기분 풀자고 만나자고 하는데도 엄마는 자꾸 약속이 있다며 나중에 만나자고 했어요. 이건 저를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엄마 혹시 나 피하는 거야? 풀기로 했으면 풀어야지. 왜 나를 피해? 무슨 약속인데? 나 만나는 동안 계속 약속 없었잖아. 그런데 무슨 약속이 이렇게 한꺼번에 많아? 나 피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아이 그래. 그럼 알았어. 밥은 못 먹고 내일 낮에 잠깐 만나. 너 만나고 약속 가면 되니까. 그럼 되지? 엄마는 다음 날에 있는 약속 전에 같은 곳에서 저를 먼저 만난다고 했고요. 짧게 저를 만나고 1시간 후에 있을 약속된 사람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제가 마음을 잘 정리하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저희 엄마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던지 간에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앞으로의 관계에만 집중하겠다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제가 세뇌를 당했다, 속고 있는 거다, 어머님 지인의 이야기와 탐정도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고 저보고 바보라고까지 했어요. 자신이 이 관계를 정리해주고 저희 엄마를 혼내주겠다면서 앞장서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지 말라고 싫다고 했는데요. 다음 날 엄마와의 만남에 시어머니와 탐정, 어머님의 지인까지 총 출동해서 제 뒤를 밟고 따라왔고요. 엄마를 만나기로 한 커피숍에서 삼자대면이 일어났습니다. 저기요, 저희 며느리 엄마라고 하시는데 그 무슨 영문으로 우리 애 만나시는 거죠? 우리 애가 부자라서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아니, 과거에 술집도 다니고 애 낳고 버리기까지 하신 분이 무슨 낯짝으로 우리 애를 만난다고 하는 거예요? 저요? 제가 술집에 다녀요? 그거 저 아닙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 딸을 고아원에 맡긴 건 저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고요. 술집 얘기는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다 조사했습니다. 1995년도에 2년간 술집에서 일하셨잖아요. 거기서 유세환이라는 남자 만나서 지금의 딸을 낳았고 돌도 되기 전에 고아원에 버렸잖아요. 아유, 맞아요. 동네 사람들도 다 그랬었어요. 제가 알아요, 제가. 제가 이 사람이랑 한 동네에서 살았었거든요. 엄마는 자꾸 자기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했고요. 탐정도 자기가 조사한 것 증거들 들이밀고 같은 동네 살았던 아줌마도 소리 지르며 거짓말하지 말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너무 소란스럽게 얘기해서 커피숍 사장님께 죄송했지만 오해를 푸는 과정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었어요. 원래는 1시간 정도 엄마를 만나려고 했었는데 이야기가 자꾸 길어졌고요. 자꾸 엄마가 서둘러서 이야기를 끝내려고 하더라고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맞아요. 맞다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럼 맞다고 할게요. 됐죠?
그럼 가세요. 어서 가세요. 예, 너도 얼른 가. 너 먼저 빨리 가. 그러는 게 낫겠어. 저를 빨리 보내려는 이유가 있었어요. 통유리로 되어 있는 커피숍이었고요. 커피숍 바로 앞이 주차장인데 커피숍 앞에 누군가 최고급 벤츠에서 내렸어요. 그때 시어머니 탐정, 어머님 지인 저, 그리고 엄마까지 모두 다 기겁을 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엄마랑 똑같이 생긴 여자였어요. 알고 보니 엄마는 쌍둥이였더라고요. 그분도 차에서 내려 커피숍에 앉아있는 저희를 보고 놀라더라고요. 그때서야 엄마는 정확한 과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알고 보니 제가 엄마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쌍둥이 동생이에요. 사실은 쌍둥이 언니가 제 엄마였고요. 탐정분이 잘못 조사를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실수죠. 집이 가난했던 저희 친엄마는 사는 게 힘들어서 실제로 술집에서 일도 했고 나쁜 짓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쌍둥이 동생은 돈을 적게 벌지만 착실하게 회사 다녔고요. 저희 친엄마는 그때 힘든 현실을 싫어서 적당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하필 나쁜 남자를 만난 거죠. 결혼도 하기 전에 동거를 했고요. 애가 생기자 애 낳고 결혼도 하고 혼인신고도 하자고 했는데 애를 낳자마자 남편은 도망갔다고 합니다. 저의 친부죠. 가뜩이나 혼자 살아도 힘든데 이렇게 애까지 생겼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갓 태어난 저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버리려고 했대요. 그때 쌍둥이 동생이 말렸죠. 언니, 어떻게 애를 버려? 언니가 그러고도 엄마야? 왜 자꾸 무서운 일을 꾸며 그러지 마, 응?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애 때문에 일도 못하고 나도 죽겠어. 내 한번 건사하기도 힘든데 무슨 애야. 그럼 다 같이 죽어? 그럼 나한테 버려, 나한테. 내가 이 아이 키워줄게. 고아원에 갖다 버리지 마. 그렇게 해서 엄마는 자신의 쌍둥이 동생한테 저를 맡겼고요. 후련히 며칠 사라졌다고 해요. 그 사이 쌍둥이 동생은 애를 키워야 하니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다니던 회사 사장님 아들과 썸씽이 있었는데요.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헤어지자고 했대요. 쌍둥이 동생도 인생이 꼬인 자신의 언니 이야기를 하는 게 싫었을 것 같아요. 그 사장님 아들도 완전 하루아침에 날벼락이죠. 진지하게 만나왔는데 한순간에 이별이라니요. 그분은 쌍둥이 동생이 첫사랑이었다고 합니다. 좌절하는 사장님 아들은 쌍둥이 동생 집에 매일 찾아와서 매달렸고요. 후련히 며칠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온 저희 엄마가 그분을 위로해준답시고 가로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장님 아들은 정말 진국이었거든요. 찐 부잣집이었고 성격도 좋았고 능력도 있고 그래서 동생이 남자를 꼬아내서 하룻밤 그렇게 보내고 임신을 했고요. 책임감이 강한 사장님 아들은 그렇게 썸씽녀의 언니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자 결혼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합니다. 물론 반대도 심했지만 중간에서 사장님 아들이 잘 조율했고요. 결혼하면서부터는 그 집 개처럼 행동했고 아들 낳고 잘 살았대요. 쌍둥이 동생은 황당하죠. 언니의 아이를 대신 키우느라 회사도 그만두고 남자친구와도 헤어졌는데 그걸 다 언니인 저희 엄마가 가로채서 잘 사는 꼴을 보니 얼마나 화가 나요. 언니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결혼식장도 안 갔다고 했고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언니한테 찾아가서 저를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가져가. 언니 이제 잘 살고 남편도 있고 돈도 많으니까 이 아이 충분히 키울 수 있잖아. 얘 무슨 소리야. 너 내가 어떤 꼴로 사는지 몰라서 그래? 나 이 집 개야. 지지라면 짖고 먹으라면 먹는 존재인데 애를 데려가라고? 나 여기서 쫓겨나. 나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그건 언니가 알아서 해. 언니가 이렇게 잘 사는데 애가 이렇게 나한테서 힘들게 사는 꼴 못 봐. 내가 언니 때문에 힘들게 사는 것도 싫고 언니가 저지른 죄에 언니가 알아서 죄값 받으면서 살아. 그러면서 저를 친엄마한테 줬는데 매정한 저의 친엄마는 그 길로 저를 고아원에 갖다 버린 거죠. 쌍둥이 동생은 그 길로 자기 언니와 연락을 끊고 살았고 평생 혼자 살다가 제 소식을 그 탐정한테서 들은 것입니다. 제가 엄마인 줄 알고 만난 사람이 쌍둥이 동생이었고요.
저를 끝까지 못 지킨 죄책감에 엄마라고 했다고 해요. 어차피 쌍둥이 언니인 저희 친모는 저를 만나지도 책임지려고 하지도 않을 거라 생각해서 끝까지 자기가 엄마라고 하려고 했다는 거죠. 저를 딸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고 제가 효도도 잘하니까 좋았었대요. 그런데 양심이 찔려서 그날 자신의 친언니를 만나서 그때 네가 버렸던 딸 찾았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 꼬여버린 겁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쌍둥이 언니, 즉 제 친엄마는 그 즉시 도망을 가더라고요. 참 못났죠. 제 친엄마라는 것이 한탄스러웠습니다. 그 후에 쌍둥이 동생인 이모가 용기를 냈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괘씸해서 언니네 찾아가서 깽판을 놓았어. 갔더니 그 집 시부모님은 돌아가셨고 남편만 있었는데 내가 우리 언니 임신해서 애 낳았던 거 알고 있었냐. 자식까지 버리는 매정한 년이라고 너도 거두라고 말했더니 언니 남편이 너를 만나고 싶대. 어떻게 한번 만나볼래? 결국 친아빠는 아니지만 친엄마의 남편이 저를 찾아와서 제 존재를 확인했고요. 친엄마와 저는 유전자 검사했었죠. 친엄마는 남편을 속였다는 이유로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고 해요. 그 사이 엄마인 줄 알았던 이모는 저를 잘 다독여주고 멘털이 나가지 않게 잘 북돋아 주었어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친엄마가 없더라도 나는 이 이모만 있어도 됐겠다고요. 이모한테 많이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의 친엄마의 남편이 진국이라고 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분과 저 친엄마 이모까지 한자리에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나를 버린 이유가 이 아이 때문이었다며. 그리고 한평생 이 아이를 낳은 것을 나한테 속였었고 그때 이 애가 있었다고 해도 나는 받아들였을 거야. 나를 이렇게 속여왔더니 너무 괘씸해. 내가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여보. 미정 씨도 그래. 어떻게 그 당시 나한테 이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해줘. 내가 도대체 무슨 세월을 산 건지 모르겠다고. 당연히 이런 내 힘든 일까지 다 받아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잖아요. 맞아. 나는 그랬을 거야. 조카를 키우는 미정 씨를 받아줬었겠지. 이 아이는 내 아이로 키웠을 테고 미정 씨가 아니라 당신이 이 아이를 데리고 왔어도 내가 키웠을 테고 그래서 나는 결단을 내렸어. 저 연이라고 했나? 내가 네 아빠가 되어줄게. 널 딸로 받아줄게. 한평생 못 보고 산 거 한평생 치르지 못했던 아비 노릇 앞으로 잘할 테니까 우리 잘 지내보자. 친엄마의 남편이 저를 딸로 맞아주겠다는 말에 저는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터지는 것만 같았어요. 전 그 자리에서 오열을 했고요. 그 울음은 쉽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저의 등을 토닥여주는 건 저희 친엄마, 이모, 그리고 아버지였어요. 너무도 완벽한 가족 아니에요? 저 너무 기뻐서 그렇게 울었던 것 같아요. 이 글을 쓰면서도 자꾸 눈물이 나오네요. 그래서 미국에 살고 있는 제 남동생도 한국으로 건너와서 만나게 되었어요. 제 남동생도 어찌나 건실하게 잘 컸는지 역시 환경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모와도 오랜만에 재회한 양아버지는 이모한테 대화를 할 수 있게 여러 번 자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모도 정말 좋은 사람인 게 지금 자신의 존재가 자신의 친언니를 불안하게 할 거라며 찾지 말라고 하면서 떠났어요. 지방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제 이야기 진짜 황당하죠. 저도 그 당시 폭풍을 맞은 것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했었고요. 이런 이야기를 시어머니한테 다 말했더니 어머님도 우시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고야. 아유, 정말 잘 됐다. 정말 다행이야. 우리 며느리 이제 고아 아니다. 번듯한 엄마 아빠 다 있고 동생이 이모까지. 너무 축하해. 너무 다행이다. 아유, 하늘님 감사합니다. 천지신명님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진짜 너무 기뻐해 주셨어요. 같이 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걱정돼서 탐정까지 고용해 뒷주사를 시켰던 분이잖아요. 어머님이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 어떤지 그때서야 확실하게 느끼게 되었어요. 못된 사람이 아니라 저를 위하는 사람이라는 걸요.
단지 표현하는 방식이 좀 잘못됐다는 걸요. 그래서 그때 어머님과의 응어리도 풀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친엄마를 만나고 가족이 생기고 나서 자주 왕래하며 지냈었고요. 화목한 분위기의 가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의 돌잔치가 되었지요. 저도 여느 엄마들과 똑같이 엄마 거리는 사람 생겼고 아빠 거리는 사람 생겨서 그 정신없는 돌잔치 때 엄마 아빠를 얼마나 불렀는지 몰라요. 엄마, 우리 진혁이 턱바지 어딨지? 내가 아까 쌌는데 잘 안 보이네. 집에 놔두고 왔나? 턱받이에 큰 가방 안에 넣은 거 내가 봤어. 아래에 갈렸나 잘 봐봐. 턱받이 아까 대기실에 있던데 지금 꺼내면서 다 꺼내줬나 봐. 내가 가서 가져올게. 역시 아빠가 기억력이 좋다니까. 아빠 빨리 갖다 줘요. 아우 얘 지금 음식 봐서 침이 질질 나. 옷 다 젖겠어. 저희 애를 위해서 턱받이 가지러 뛰어가는 양아버지의 뒷모습에 또 한 번 감동을 느꼈어요. 이렇게 가족을 제외하니까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소중하고 그래서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와도 더 돈독해졌는데요. 어미야, 이리 와봐. 내가 할 말이 있어.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너무 너한테 받은 게 많아서 네 산후조리는 내가 해주려고 했었어. 그때는 뭐가 그렇게 자존심이 상했는지 말을 하다 보니 말이 어떻게 그렇게 돼버렸다. 그때 네가 하도 나를 귀찮아해서 1,000만 원 먹고 떨어지라고 했던 거 나도 느끼긴 했다. 그런데 나 그런 돈 필요 없어. 그때 받은 1,000만 원과 우리 손자 돌 축하금으로 1,000만 원 더 얹어서 2,000만 원이야. 1년 동안 애 키우느라 고생 많았어. 앞으로가 더 힘들 테니까 각오하고 나도 많이 도와줄게. 우리 서로 도우면서 살자. 어머님, 저 이렇게 울리실 거예요? 저 이렇게 사랑받고 살아서 어떡해요? 너무 감동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가 잘할게요. 잘하려고 할 필요 없어.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면 돼. 편하게 살면 되는 거야. 바쁠 텐데 어서 가봐. 저기 네 남동생 온 것 같네. 제 이부 동생도 자신의 여자친구랑 함께 돌잔치에 왔어요. 동생이란 존재는 또 다른 자식인 마냥 바라만 봐도 기분이 좋고 흐뭇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잔소리만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이모는 돌잔치에는 오지 않았지만 따로 돈과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모하고는 따로 연락을 하긴 하는데요. 제가 기다리니까 언제든지 돌아오라고 했어요. 이모도 그런다고 했고요. 정말 너무도 평범한 가정 아닌가요? 이제야 제 속에 있던 저를 버린 친모에 대한 무겁고 버겁던 돌덩어리가 부드럽게 풀렸고요. 저는 사랑받고 살게 되었어요. 그 사랑을 이제는 나눠주고 싶어서 장학재단과 불우한 이웃 돕기 성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후원하는 아이들도 생기게 되었고요. 사람은 사람으로 치유되고 사랑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랑 실천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도 베풀면서 살아보세요. 얼마나 값진 인생이 되는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